안녕하세요. 마케팅 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은 2인 2색 초대석을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데요. 비트코인 반감기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4월 21일 오전 1시 13분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 반감기마다 신흥 부자를 탄생시킨 비트코인. 오늘은 그에 대해서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의 올라타라의 저자 강환국 작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의 저자 신민철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나 모셨는데 이렇게 또 조용하게 크게 해주셔도 됩니다, 두 분. 네. 강환국 작가님이 2월 2일 금요일 인터뷰 때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오래 있긴 하지만 비트코인 사라라는 말씀해 주셨고, 또 신민철 작가님이 작년 12월 15일에 저랑 돈의 규칙으로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그때 인터뷰 끝나고 비트코인 사야 된다.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또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해 드리죠. 보시죠. 비트코인 반감기 카운트다운 투더문 도망차. 도망차. 네. 도망치라는 거죠. 네. 네, 투더문으로 갈 것인가, 도망쳐야 될 것인가, 오늘 두 분과 얘기 먼저 나눠볼 텐데요. 두 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환국 작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굳이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투더문일 것 같습니다.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투더문. 네. 네. 사실 도망차가 뭔지 굉장히 오래 고민을 했어요. 저게 무슨 말일까? 네. 저 코인 용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렇죠. 저한테는 도망쳐는 없습니다. 도망쳐는 없다고요? 네. 비중을 조절하면 되니까? 그냥 사실 비중을 지금 조절할 필요도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냥 이게 기본적으로 그 반감기가 오면은 반감기 12에서 18개월 후에 고점을 찍거든요. 이번에도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우주의 기운이라고 한마디를 원래 주셨었는데. 아, 그렇죠. 이제 그런 멋있는 말을 제가 또 했군요. 22년 10월에는 그때 이제 주식의 우주의 기운이 온다라고 했는데, 확실히 24년에는 좀 비트코인의 우주의 기운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감기라는 것이 생각보다 막강합니다. 그렇군요. 시민철 작가님은 네. 어떻게 보실까요? 한마디 주시죠. 네, 투더문이죠. 네. 투더문. 네. 네. 올해 흐름에 대해서 전망을 한마디로 해주셨거든요. 네. 올해 비트코인은 최고죠. 올해는 전강 후강입니다. 전강, 후강, 네. 중강. 중강 네. 올강입니다. 올강. 네. 올해는 풀강. 올강. 되게 간단하네요. 풀강으로 전망을 해주셨어요. 책의 부제도 너무 좀 인상 네. 깊더라고요. 네. 슈퍼사이클이라고 지었는데, 네. 사실 제가 이 말을 할 때만 해도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슈퍼사이클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아직까지 이제 국내는 별로 없는데, 해외에서는 이미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이클과는 다르죠. 훨씬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이클을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아까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있어서 진짜 그 슈퍼사이클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이제 그런 말들이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재 나오고 있죠. 네, 부제가 인생에 다신 없을 혁명적 부의 기회라고 지어주셨고, 네. 지금 코인 관련해서는 베스트셀러에 올라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따끈따끈하게 책을 내주신 강환국 작가님 두 분 모셨는데요. 자,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강환국 작가님. 왜 슈퍼사이클인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그거는 작가님 책에 더 자세히 나와 있긴 하지만 저도 저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그 반감기가 온다. 그래서 공급이 줄어든다가 하나 있고, 두 번째 현물 ETF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다가 하나 있고, 그리고 네. 심지어 금리까지 인하가 된다. 그래서 그 세 개가 합쳐가지고 슈퍼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왜 저 책 얘기를 하고 있지? 어쨌든. 아니, 작가님은 그렇게 안 쓰셨어요? 근데 배경 그렇게 보시잖아요. 저는 금리 얘기는 사실 안 썼는데요. 사실 수요와 공급이 중요한 거니까, 예. 그 두 개는 이제 무조건 동의를 하고, 금리는 저는 살짝 좀 덜 중요하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안 쓴 것 뿐인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 금리 인하가 중요한 이유는 그 수요 충격 때문이라고. 네, 보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비트코인의 가격은 글로벌 유동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반감기보다 오히려 글로벌 유동성과 관련이 더 있다는 말을 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유동성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축은 미국의 금리죠.
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환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도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뭐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기조로 앞으로 향후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면 유동성이 확장되면서 수요 측면에서 강세가 예상될 수 있죠. 네. 이 비트코인이란 게 생기고 반감기가 왜 생겼나에 대해서도 잠깐 좀 알아보면 반감기가 생긴 게 멈추지 않는 국가 부채에 대한 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네. 지금 미국의 부채가 34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곧 35조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이게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100일마다 1조 달러씩 증가를 합니다. 예,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왜냐면 이게 복리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50일마다 1조 달러가 될 거고 한 달마다 1조 달러가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부채가 증가를 해요. 근데 비트코인은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공급되는 속도가,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속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감소를 합니다. 이것은 하드머니죠. 굉장히 단단한 에너지 흐름이 어떻게 보면 막혀 있는 하드머니인데 이게 바로 이 국가가 마음대로 무제한 발행하는 법정 화폐에 맞서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비트코인이 처음 생긴 게 2008년 10월 31일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 P2P 전자현금 시스템이라는 백서가 게재가 되면서 비트코인이 처음 탄생을 했고 이후에 2011년, 2016년, 2020년, 2024년 이렇게 4년마다 반감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릴 텐데요. 금리 인하 횟수에 따라서 이번 4차 반감기의 어떤 기대 수익률이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그 전에 그 세 번 반감기 때는요 이미 그 금리가 제로 금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2년도 제로 금리였고 16년도 그랬고 20년도 그랬거든요. 사실 이번이 처음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이제 그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사실 1차, 2차, 3차 사례를 보고서 이번이 어떻게 될지 금리로 사실 전망하기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그게 오히려 그래서 좀 이게 트리거고 이게 이번 사이클의 기대치를 결정하는 그 팁이 아닐까. 그 사실 크리티컬한 이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금리 같은 거는 아예 이제 좀 배제를 하고 그냥 전 사이클에 이제 반감기로 봐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오를 수 있을까 분석을 좀 해봤는데 네. 제 분석으로는 한 이제 2억까지 가는 거는 그냥 노멀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ETF 플러스 금리 수요가 붙으면은 뭐 운이 좋으면 더 갈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금리 인하 효과라는 그 효과를 배제하고도 한 2억까지는 갈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4차 반감기의 리스크가 금리 인하 횟수가 되진 않을까. 어떻게 보시죠? 아니요. 금리 인하 횟수 자체는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의 영향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금리는 어쨌든 현재 하락하는 기조로 가는 것이 이번 방금 얼마 전에 있었던 FOMC에서도 확정적으로 얘기가 나왔고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 2차례로 준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현재 시장은 디레버리징 되어 있는 상태죠. 금리가 최고치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레버리징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미 큰 흐름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스피드가 얼마나 빠르냐는 큰 영향은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의 스피드는 큰 영향은 네. 없지만 분명히 이 비트코인 시장의 부스터 역할은 충분히 할 어느 수 정도의 있는 영향은 줄 수 위치다. 있죠. 네. 어느 정도 네.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핵심적인 그 슈퍼사이클의 배경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효과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환국 작가님. 저는 이게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옛날엔 2003년이니까 2004년에 금 ETF가 생겼거든요. 그 후에 금이 9년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제가 알기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쫙 올라갔어요. 그때는 5배 정도 오른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거는 아주 쉽게 이 세상에 그 돈은 전부 다 기관들이 주무르고 있고, 기관들이 손쉽게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이런데 부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자들이 직접 거래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이름 등록하고 KYC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좀 어렵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남에게 돈을 맡기는 거를 원합니다. 피델리티, 비트코인 좀 사줘.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지금까지는 피델리티가 비트코인 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ETF를 통해서 손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관뿐만이 아니라 각 부자들의 돈도 손쉽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미국뿐만 아니라 각 국가들이 또 현물 ETF를 승인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맞나요? 그렇죠. 홍콩에도 지금 이게 추진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고, 이제 네. 런던도 추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한국은 뭐 아직 움직임이 아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외환 보유고 중에서 일부분은 미국 채권이나 국채뿐만이 아니라 코인 같은 경우로 좀 어느 정도 그 분산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물론 그게 엄청 큰 필요는 없는 거죠. 뭐 전체 외환 보유고의 뭐 1%, 2%, 3%라도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닌가. 분산 투자를 위해서. 이게 생각은 저도 합니다. 네, 그럼 이번 사이클에서 지난번 금 현물 ETF 도입 때처럼 어떤 사이클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완만하게 이렇게 몇 년 동안 상승할 가능성도 좀 있고, 또는 그 ETF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일시적으로 들어와가지고 큰 버블이 형성된 다음에 버블이 다시 깨지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신민철 작가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비트코인 시세의 기폭제이자 거대한 특이점이라고 보셨어요? 네, 간단해요. 기존에 우리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날로그였죠. 근데 비트코인은 디지털입니다. 네이티브 디지털 에셋이죠. 그래서 자산의 흐름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그 트리거가 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들이, 그 다음에 기관들이 접근할 수 없는 섬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 섬에 굳이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됐어요. 차에서 내려서. 근데 거기에 그냥 대교를 연결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의 흐름이, 부의 흐름이 아주 쉽게 비트코인을 흘러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3개월이 조금 안 지났는데 이미 1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 현물 ETF를 통해서. 100억 달러가 어느 정도냐면 아까도 말씀하신 금 ETF가 처음 승인됐을 때 최초 지금 비슷한 한 3개월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30억 달러가 모금이 됐어요. 네.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그러면 지금 100억 달러가 넘는다는 것은 금의 3배 이상의 돈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네, 어떠신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 ETF가 승인이 되었다라는 거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그 미국이 그 비트코인 달러에 도전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어라는 망상이 있었습니다. 사실 없앨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제든지 미국은 그냥 비트코인을 없앨 수 있다. 그러니까 인정 안 해준다라고 했는데 이제 아예 SEC가 못 박은 거잖아요. 이제 이거는 자산으로 우리는 인정한다. ETF 거래도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소위 대중적인 인식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심리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대중의 인식이 이제 신뢰성 있는 자산이다라는 쪽으로 바뀌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제도권으로 이 가상자산이 들어왔다라는 걸, 실제로 그 기관 등의 자금이 대교를 통해서 뻥 뚫린 대교로 들어오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설명해 주셨고, 앞으로 뭐 자금도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두 분 다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4차 반감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이번 슈퍼사이클의 두 번째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감기 전망해 주시죠. 반감기는 뭐 전망할 거 없이 한 4월 20일, 21일, 22일 이때 오는 건 그냥 팩트입니다. 네. 그때부터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10분에 공급되는 비트코인 양이 6.25개인데 그게 이제 3.125개로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게 조금 전에 그 ETF 얘기를 막 하면서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말을 했는데 네. 근데 공급은 오히려 더 줄어들면은 이게 가격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가 있겠죠. 그건 뭐 굉장히 당연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반감기 한 12에서 18개월 전부터 비트코인이 완만하게 오르기 시작하다가 이게 반감기가 땡 오면서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은 반감기 후 3에서 6개월 후부터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이 미친 듯이 급등하게 됩니다. 뭐 작가님은 이번에도 그게 크게 다를까 생각하시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일단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단기적으로는 사실 시장에 주는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직접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마트에 우유 공급업자가 우유 공급량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우유 대란이 일어나지 않죠. 왜냐면 재고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거래소에 비트코인 재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물량 대란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공급량보다 수요가 많아진 상태가 유지되다 보면 점점 그 재고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재고가 줄어드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심리적인 영향까지 더해져서 포모라 그러죠. 지금 아니면 못 산다 라는 심리가 더해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전개가 되었던 게 과거의 패턴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건데 이번에는 한 가지 다른 점이 뭐냐면은 ETF로 인해서 그 시기가 좀 땡겨졌어요. 원래 반감기 이전에 지난 사이클의 최고점에 도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사이클의 최초로 지난 사이클 최고점이었던 69,000달러를 뚫었어요. 이거는 비트코인 역사에서 최초입니다. 반감기 이전에.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수요 충격이 현물 ETF 효과로 인해서 반감기보다 먼저 온 거죠. 예. 아주 마트의 우유 공급업자가 우유를 줄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대규모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유 대란이 일찍 일어난 거랑 마찬가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만간 우유가 또 줄어요, 심지어.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공급업자가 갑자기 공급을 반으로 줄인다고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약간 가슴이 두근두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두근두근합니다. 예, 저도 그렇고 작가님도 이제 코인에 좀 다소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 반감기 사이클, 아까 지금 1차, 2차, 3차 반감기 사이클에 대한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최고점이 언제쯤 나올 것인가, 그 사이클을 전망해 주신다면, 작가님?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시작되고 있기는. 나서니까 아직 우리 기간 남았잖아요. 그렇죠. 남았습니다. 그렇죠. 남았습니다. 그게 그 역대 최고점을 찍은 게 올해 2월 정도거든요. 보통은 역대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네. 1년 정도 더 갑니다. 1년 정도. 그럼 그게 그런 식으로 보면 내년 2월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보통은 반감기 12에서 18개월 후에 고점을 찍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면 그게 내년 4월에서 10월 정도인데요. 어쨌든 이걸 다 종합해 보면은 그냥 뭐 내년 상반기 정도는 고점을 찍는다. 또 이제 좀 더 길게 보면 하반기 이 정도로 예측하는 것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심인철 네, 작가님은요? 저 차트 그대로 띄워주시고 네. 일단 말씀하신 게 거의 정확해요. 오. 반감기 지나고 보통 18개월 정도를 잡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2025년 10월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고점인데요. 전 사이클 최고점을 지금 반감기 전에 찍었댔죠. 그게 네. 2월인데 일반적으로 그 이후에 10개월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1월이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가 있어요. 뭐냐면 저 최초 사이클을 보시면은 한번 2012년 11월 28일 저 부분을 보시면은 한번 위로 크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걸 더블탑이라고 하는데 저런 형태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최고점 도달하는 10개월 후인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한번 고점을 찍고 거기서 한번 거품이 빠졌다가 네. 원래 사이클인 반감기 이후 18개월 이후인 내년 10월에 두 번째 탑을 찍는, 정상을 찍는 그렇게 더블 탑의 형태가 나올 확률이 지금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때도 왜 이거는 보시면은 저렇게 갈 거라고 보세요? 저 때도 보시면은 그 첫 번째 탑과 두 번째 탑과의 간격이 8개월이에요. 그러면 2025년 1월에 첫 번째 탑을 찍고 거기서 8개월 후면 2025년 9월이잖아요. 그러면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유사하게 겹쳐지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로 비트코인의 고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충격이 주어졌을 때 네. 그것에 대한 파장으로서 뒤이어서 오는 후폭풍과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파장이 하나가 아니죠. 현물 ETF가 있고 반감기가 있고 또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이게 간격이 금리 인하가 한 6월에서 7월에 된다고 하고 현물 ETF는 1월에 승인됐지만 사실 그 전에 먼저 달린 거는 10월부터잖아요. 그러면 10월부터 6월까지 8개월 정도 간격이 있죠. 그러니까 충격이 여러 차례 왔는데 그 충격의 간격이 대략 8개월 정도 돼요. 그것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2025년 1월 정도에 첫 번째 탑이 있고 그 충격에 대한 두 번째 충격에 대한 후폭풍이 그로부터 8개월 후인 2025년 9월에서 10월 정도에 또 올 수 있다. 그래서 최초의 사이클과 비슷한 더블탑 형태가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추측이죠. 네. 네. 강환국 작가가 비트코인 목표 주가를 벌써 주셨거든요. 베이스 시나리오로 먼저 주셨고 버블 형성 가능성이 있을 때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셨고 신민철 작가는 아직 비트코인 목표 주가 안 주셨는데 네. 끝에 여쭤보도록 할게요. 채팅창에 바이준님께서 참 비트코인은 몇 년이 되어도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불법 자금 활용하는 데 쓰이는 것 말고는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가 없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불법 자금은 달러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로화가 쓰이고 있고 비트코인은 그것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네, 비트코인은 글로벌 중앙은행 돈풀기의 인플레이션 완충제 역할만 할 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똑똑박사 에디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그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이 돈이 생기다 보면은 늘 그런 불안이 생깁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평화롭게 정상적으로 굴러가면은 내가 여기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나는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사실 이게 사람이 큰 부자가 되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 굉장히 좀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럼 내가 뭔가 해외 자산을 이제 구축해 놓고 이제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는 걸 대비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정상적인 부자는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이제 독일에 사면서 본 거는 그 당시에 중국 부자들이 독일에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부동산을 이만큼 사갔습니다. 거의 신도시 전체를 사버렸거든요. 근데 사실 그 해외 가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것보다는 비트코인 또는 이제 암호화폐를 들고 해외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현금화도 쉽고 그리고 숨기기도 훨씬 더 좋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부자들이 해외 자산을 축적하고 싶은 그 욕망, 그게 결국은 코인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기 때문에 코인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네. 요즘 지정학적으로 점점 모든 게 불확실적으로 좀 변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불안정하잖아요. 모든 것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뭐 대만도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 북한 쟤네들도 뭐 이상한 얘기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게 전부 다 비트코인 수요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거는 네. 뭐 아주 높은 확률로요. 네, 이렇게 위기 상황, 그리고 아까 지금 채팅창에 또 경기 침체 얘기해 주셨어요. 아직은 비트코인이 경기 침체를 겪어보지 못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위기 상황에 더욱더 빛을 발하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존재하고 있다. 이게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라는 건데요. 강바다님께서 최초 신규 매수 시점 언제가 좋을까요? 이것도 질문드리죠. 끝에 제가 질문 드립니다. 기다려주세요.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대 알트코인 현명한 투자 비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잠깐 제가 아까 드린 자료 한번 볼까요? 지난 10년간 자산 수익률, 이거를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에서 제가 따왔는데요. 혹시 준비됐다면 좀 봐주시죠. 예. 엔비디아 13,000%인데 네. 비트코인은 어디 있어? 34,000. 34,000 위에 있구나. 네. 네. 지난 10년간 가장 강했던 자산 어떻게 보세요, 작가님? 저거 10년 동안 제일 강한 자산이 비트코인이었어요. 어떤 생각 드세요? 무슨 생각하냐고요? 네. 10년 전에 사둘 걸 이런 젠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안타깝게도 10년 전에 비트코인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에는 저 정도 수익률을 기대하는 거는 사실은 좀 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도 뭐 솔직히 저것에 한 10분의 1만 벌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10분의 1이 뭡니까? 네, 한 50분의 1만 벌어도 네. 상당하죠. 예. 비트코인 대 알트코인 현명한 투자 비중. 네.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이거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만큼 그런 펀더멘털적인 가치를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비트코인이 상승장이 왔을 때 상대적인 상승률은 훨씬 높다는 게 이미 과거 사이클에서 증명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이 지난 그 전고점을 지난 사이클에서 그 이전 사이클의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로 3.5배가 올랐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 알트코인은 9배가 올랐습니다. 알트코인의 평균, 전체 평균은. 그 얘기는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3배 정도 높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진짜는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에는 그냥 제로가 돼버린 알트코인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애들 제외하고 제로가 됐다는 건 뭔가요? 없어진 거죠. 상장 폐지인가요? 그냥 망한 거죠, 그러니까. 네, 망했어요. 네. 코인은 상장이 없죠. 그러니까 상장 폐지는 없는데 네. 망한 거죠. 그냥 예. 망해버리면 없어지는 그것까지 거군요. 포함해서 그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3배가 좋았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런 애들은 좀 제외하고 괜찮은 애들만 골라서 모았을 때는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훨씬 높았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이번 사이클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당할 자신이 있다. 라고 하면 알트코인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거고, 반면 나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비트코인 비중이 높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본인이 어느 정도 내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감당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반감기 때 제 주변에도 지인의 지인 이런 분들이 이제 코인으로 많이 버셔서 이민 가신다고 해외 집 보러 가신다고 가셨나요, 그래서? 하시다가 근데 이분이 루나 코인에 투자분이셔가지고 네. 돌아왔더니 네,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게 들어오시군요. 망한 코인 중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알트코인도 정말 많이 매매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많이 매매하시나요? 저요. 그래서 사실 네. 이게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반반이 답입니다.
비트코인 절반, 알트코인 절반. 그것도 그냥 아주 심플한 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알트코인들은 장기적인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 재단이 코인을 발행한 다음에 그걸로 하는 게 사실 이제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치가 별로 없는 알트코인들은 그냥 단기 매매, 최근에 많이 급등한 거 위주로 사고 한 1, 2주 보유한 다음에 다시 팔고 이제 이런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근데 뭐 나름대로 그 가치가 좀 장기적인 가치가 있는 알트코인들도 뭐 있기는 합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이 있고요. 그 이더리움에 도전하는 코인들이 몇 개가 있죠. 예를 들면 솔라나 같은 코인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시장이 활성화되면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은 거래소 코인, 예를 들면 뭐 바이낸스 코인 이런 애들도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알트코인들은 뭐 1주, 2주가 아니라 조금 더 길게 들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주의점, 얘네들도 비트코인이 빠지면 다 같이 나락으로 갑니다. 네. 다른 그 영상 출연하신 거 보니까 비트코인 레버리지 역할을 하는 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혹은 뭐 거래소 주식들이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주식이 그 마이클 세일러라는 분이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거기는 비트코인을 사고 비트코인이 오르면 그걸 담보로 받아서 또 비트코인을 사고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비트코인 곱하기 2배 레버리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법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비트코인을 직접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제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사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죠. 네. 지난번 방송 때 강원국 작가님은 비트코인이 120일 이평선 위에 있을 때 그때 그 시기에 가장 강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가장 강한 알트코인을 거래하면 된다 이런 팁을 주셨는데 그 심인철 작가님도 100일 이평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더라고요. 네. 100일 이평선이 가장 모멘텀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에게 있어서는 8주 이동평균선입니다. 네. 그럼 대략 56일 정도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8주 이동평균선을 못 지켰을 때는 20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항상 되돌아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8주 이동평균선을 꼭 지켜야 되고 현재는 지금 거의 4달, 5달 정도 현물 ETF 승인 이후로 굉장히 강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계속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질문, 비트코인의 최적의 매수 시기는 언제인가? 지금 좀 어리둥절하거든요. 반감기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전고점 갔으니까 어리둥절해서 이게 참 사도 되나 1억이라는데. 네, 근데 1억에서 또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 모습이죠. 비트코인 매수 적기 언제일지, 또 이번 반감기에 최고점의 목표 주가 얼마일지, 매수 적기 언제일까요? 가장 심플한 답변은 지금이 아닐까요? 네. 지금 당장이요. 네. 그리고 역대 최고가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보통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라는 세뇌를 당해가지고 야 지금 너무 비싸지 않느냐. 역대 최고가라는 거는 비트코인이 생긴 지 지금 가장 비싼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다 데이터가 있어요. 2013년, 17년 그리고 20년 말에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또 1년 더 가요 이게. 근데 1년 더 가는데 그 2013년에 40배 추가로 갔고 2017년에는 추가로 15배 올랐고 그리고 2020년에는 추가로 3.5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몇 배 추가 오를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역대 최고가 돌파라는 거는 코인뿐만이 아니라 주식에서도 어마어마한 호재이고요. 역대 최고가를 돌파하면 보통은 더 오릅니다. 이게 굉장히 심플한데요. 이게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1억에서 3천만 원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닌 게 내가 3천에 들어가면은 위에 물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코인이 올라가려 그러면은 위에 있는 사람이 다 팔아요. 이제 본전에 도달을 하면은. 한마디로 내가 그 등산을 하는데 암벽을 막 올라야 되고 산적들이 막 바위를 던진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뚫었다 하면은 내 위에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이미 산 정상에 이제 도달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비행기를 이제 타고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 바위를 던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린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역대 최고가가 투자할 때 아주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의 어떤 실물로 저희가 또 대가역계 인터뷰했던 분 중에 엔비디아 테슬라 주주분이세요. 여자분.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주부신데 그분이 국내 주식은 물타기만 계속 하시다가 2016년부터 미국 주식 하시기 시작하셔서 불타기를 하신 거예요. 네. 잘 가는 것만 추스리신 거예요. 다 버리고. 인생이 바뀌었겠네요. 그 후에. 바뀌셨죠. 그렇죠. 예, 이분은 파이어 하셨죠. 그리고 아이들 계좌에 아직 엔비디아가 딱 전에 200만 원 투자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수익률이 3,800. 낭만적이네요. 네. 네, 네, 네. 네, 그게 이제 불타기가 중요한 이유가 이런 사례들을 보면 요즘 좀 느끼게 되는 것 같고. 네, 위에서 바위를 던지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버블 가면 얼마입니까? 아, 버블이요? 네. 이게 아이삭 뉴턴도 그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인간은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주식하셔가지고 엄청 깨지셨죠, 그분이. 근데 저는 사실 심지어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을 못하는 바보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전혀 알 수 없으나 정말 이 버블이라는 것이 오면은 보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깨질 때는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죠? 보통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곳까지 가면 거기서 80~90% 깨지는 게 정석이죠. 네, 시민차 작가님 매수 적기 비트코인 언젠가요? 네, 당연히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보통 초보자들이 막 어떤 자산을 사면은 그 이후에 가격이 하락하면 못 견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는 한 2~3달 정도로 나눠서 매수를 통해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초보자들이 들어간 변동성은 못 버티고 다시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변동성을 버티고 어느 정도면 이건 안 되겠다라고 그게 중요한 건데, 역사적 패턴을 보면은 대세 상승장 내에서도 조정장이 여러 번 왔습니다. 근데 그냥 대충 그 조정장이 폭이 20에서 25% 정도 미만이면은 그건 그냥 홀드하고 가져가는 것이 좋고, 그거보다 더 떨어지면 이제 이거는 하락장 시작이구나 하고 파는 걸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채팅창에서 지금 비트코인은 자금 세탁기입니다. 이걸 계속 올라오고 있고 30,000% 넘게 오른 걸 지금 사라고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신민철 작가님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비트코인은 지금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돈을 모으면은 이 돈이 문제가 계속해서 가치가 하락한다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가치 저장 수단을 반드시 원하는데 기존의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주식, 부동산, 금과 같은 상품 자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산들은 모두 아날로그 자산이라는 특징이 있죠. 거기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금과 같이 가치를 저장하는, 그러니까 구매력을 저장하는 일종의 에너지, 구매력 배터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신다면은 비트코인이 결코 그냥 무의미한 가치 없는 그런 수단이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을 기관이 편입했을 때 그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저도 그거 분석을 해보긴 했는데, 네. 사실 최근에 나스닥과 좀 상관성이 많이 이제 겹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또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재밌는 게, 한국 주식과 상관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비트코인이. 그래서 오히려 이게 재밌는 게 한국 주식을 하는 사람은 비트코인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트코인이 워낙 변동성이 심한 자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 금액의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를 비트코인으로 하는 거, 그거 꽤 추천해 드립니다. 그쵸. 그래서 보통 한국 주식이 좀 비실거릴 때 비트코인이 오르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산 투자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반감기, 4차 반감기의 최고점의 목표 주가 신민철 작가 얼마로 보실까요? 네. 지난 제가 방금 전에도 이번 사이클은 더블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하나는 전고점 돌파에 의한 그 이후의 효과고 또 하나는 반감기 이후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한 이후에 지난 사이클에서 3.5배가 올랐어요. 근데 지난 사이클은 중국의 채굴 금지라든지 FTX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그 잠재 가능성보다 덜 오른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 지난 사이클과 거의 같은 전고점 돌파 이후에 3.5배 정도의 상승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만약에 4월 20일경이 됐을 때 한 7만 달러 정도가 됐다 그러면 그거의 3.5배니까 한 25만 달러 정도가 되겠죠. 하나로 치면은 아마 3억 5천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이후에 더블탑, 두 번째 탑 부근에서는 반감기 이후에 이제 18개월 이후를 보는 거니까 지난 사이클에서 반감기 이후에 8배가 올랐었어요.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오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한다면 7만 달러에서 곱하기 8을 하면 56만 달러죠. 그럼 하나로 치면 한 7억 정도가 되겠죠. 저는 3억 5천에서 7억 정도 그 사이를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또 특히 K 주식과 역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에서 또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다. 역외관계까지는 아닌가요? 역까지는 아니고요. 네. 상호성이 제가 알기로 뭐 0.1인가 한마디로 둘이 그냥 그 따로 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외관계가 네. 아니라 역외관계 있는 건 달러인가요? 그렇죠. 달러하고는 네. 완전 역외관계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금이나 주식하고는 상관성이 거의 없는. 근데 이런 포트폴리오의 기본 원리가 이런 상관성이 없는 자산을 편입시키면 변동성은 줄어들고 수익률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는 줄어들고 리턴은 올라가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돼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편입시킬 매력이 있는 거죠. 거기다 과거 10년간 그 평균 수익률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투자의 최대 리스크는 뭐가 될까요? 강원국 작가님? 그 블랙 스원이라는 그런 단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블랙 스원이라는 게 무서운 게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최근 30년을 보면은 우리 금융시장을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게 90년대 말에 IMF 사태가 있었고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2020년에 코로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예측한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거나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2024년, 2025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선거 전후에 정치인들이 이상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올해, 내년에 무슨 일이 터질지는 전혀 모릅니다. 한마디로 이게 되게 무식하게 들리겠지만 예측 불가한 그런 리스크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전 재산을 비트코인을 전부 다 갖다 올인하는 거는 반대입니다. 네. 그럼 얼마까지 허용 가능한가요, 비중? 저는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제 금융자산에 한 25에서 30% 정도 지금 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좀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요. 금융자산이시잖아요. 아니요, 저는 비금융자산, 그러니까 이제 비상장 투자. 제가 이제 지금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 내가 현금화할 수 있는 고자산은 25에서 30%인데 저는 사실 5% 10%에서 작게 시작했습니다. 작게 하면서 이익이 쌓이면서 이제 비중이 늘어났고 거기다가 제가 불타기를 사실 좀 했어요. 왜냐면 이게 작게 시작하고 불타기를 하면은 이미 벌어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 블랙스원이 와가지고 시나리오대로 안 흘러간다 하더라도 내 손실이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네, 시민철 작가님은 정말 비트코인 강하게 보셨고 네. 비중도 꽤 네. 있으시죠? 네. 예, 최대 리스크 어떤 거 감안하고 계세요? 뭐 예측 불가능한 거는 제외하고 예측 그나마 가능한 것 중에서 리스크가 있다면은 현물 ETF의 수요가 향후 지속되지 못하고 예상보다 꺾이는 경우 그 경우가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대형 기관들이 2분기 이후부터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늦어지게 되면은 기존의 현물 ETF 승인되고 나서 막 들어오던 자금들은 이제 편입이 끝나겠죠? 근데 그 이후에 대형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그게 유지가 돼줘야 되는데 이게 지연되는 경우죠. 예.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미 모건 스탠리도 1조 5천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을 하는데 지금 자사펀드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넣으려고 지금 시도 중이고 지금 포트폴리오의 25%까지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의 경우도 자사 ETF 펀드에서 비트코인을 편입시키는 준비를 하고 있고 피델리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고 그게 2분기 이후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리스크는 굉장히 적지 않을까. 하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현물 ETF 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기존의 비트코인 과거의 반감기를 봤을 때 반감기 이후의 움직임이 결국에는 12개월에서 18개월 후에 고점을 찍는 움직임으로 나왔고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과거사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선의 고점이 나올지 두 분 모두 예상을 시기적으로 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시기를 이제 바라보면서 그때는 이제 폭탄 돌리기가 될 거란 말이죠. 예, 굉장히 가격이 높은데 사람들이 막 사고 싶은, 포모가 오는 그런 구간이 지금 1억에도 참 이게 포모다 싶어서 안 사고 싶은데 그런 시점이 올까? 이런 실감이 안 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지 않는 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환국 작가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상승장 내에서도 조정장이 분명히 여러 번 온다 이거죠. 근데 20에서 25%까지는 조정장으로 봐줄 수 있는데 25%보다 더 떨어지면 보통 이게 완전히 나락으로 가는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25% 떨어졌다 하면은 그냥 그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처분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 그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25% 이상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해가지고 전고점을 찍는다 하면은 오케이 진짜 더블톱이 나오겠네 하고 그때는 다시 들어가는 거가 고려하는 것이 좀 좋다고 봅니다. 네, 심일철 작가님. 네, 저는 아마추어 투자자가 무언가를 보면서 판단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책에 나온 그런 시기들을 보면서 적당한 고점 지점에 그냥 분할 매도를 통해서 매도를 하시는 게 탐욕을 부리지 말고 가장 네.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비중에 대해서는 만약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네. 어느 정도 비중이 적절할까요? 처음이라고 하면 10% 이내 정도로 투자를 하는 게 안전하겠죠. 이후에 본인이 공부를 해나가시고 자신감이 붙고 확신이 생긴다면 그때 비중을 늘리셔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슈퍼사이클 분석을 해봤고 또 최대 리스크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슈퍼사이클이 우선적으로는 지금은 핵심이죠. 그렇죠. 아직 그 어떤 큰 폭의 상승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확신하시죠? 왜냐면은 조금 전에 댓글도 봐도 네. 부정적인 댓글이 꽤 많았잖아요. 보면은. 굉장히 지금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그 갈 길이 멀었다는 거죠. 네. 나중에 정말 그 2017년 말이나 그 21년 초 이런 이제 불장이 오면은 저런 댓글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때가 제일 위험하고요. 그렇죠. 네. 네. 부정적인 댓글이 나올 때가 오히려 안전하다. 그건 오히려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저도 네. 그래서 안심하고 있습니다. 휴,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았구나 하면서. 네. 저도 좀 안심이 되네요. 네. 저는 작년부터 두 분께서 투자하라고 얘기하신 걸 많이 들었는데, 네. 지금 좀 뭐 고민할 수 있는 단계잖아요. 1억 전후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시세가 9,900만 원이에요. 근데 궁금한 거는 해외 거래소에 투자하세요? 국내 거래소에 투자하세요? 저는 양쪽 다 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네. 비중을 뭐 특별히 정하셔서 해외가 하세요? 훨씬 많습니다. 예. 그 이유는 저도요. 뭐죠? 같으시고요? 네. 국내 거래소는 투자하세요? 지금 그 한국 주식에서 좀 더 돈을 좀 빼가지고 좀 사야 되기 때문에 빅썸을 조만간 만들 겁니다. 네, 거래소를. 네. 국내 거래소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국내에 트래블러에 의해서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이 잘 이동을 못해요. 그래서 국내는 마트로 치면은 섬에 있는 마트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못 들어오니까 이게 프리미엄이 붙는데 그게 지 멋대로 해요. 어쩔 때는 막 10%였다. 어쩔 때 5%였다. 그러니까 가격을 가늠할 수가 없죠. 상대적인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렇군요. 비트코인의 슈퍼사이클, 반감기, 그리고 금리, 그리고 또 하나가 ETF. 현물 ETF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바로 이 최대 어떤 그 큰 자금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그를 앞두고 있고 또 공급은 또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점에서 지금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라는 점에서 오늘 두 분 모시고 2인 2색 초대석 해봤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